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래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 우리 대표님 나오실 때마다 항상 저희의 저는 늘 고민 해결을 우리 대표님께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지금 뭐가 좀 안 풀릴 때 항상 우리 대표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도 좀 답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나라는 주가 지수가 사실 전 세계 어디랑 비교해도 뭐 거의 압도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작년에도 압도적 1등에 올해 들어와서도 네. 어제까지도 어쨌든 압도적 1등 그렇죠. 하고 있는 것만 며칠 안 보면 됐지만. 맞습니다. 예. 그러면 확실히 우리에게 뭔가 이 기운이 분명히 온 거는 맞는 것 같고 요 기운은 조금 더 이어간다고 혹시 우리 대표님 좀 보세요? 예, 저는 그렇게 지금 뭐랄까요, 세상에는 이게 뭐 산이 높으면 그 다음에 골도 깊어지고 네. 뭐 기본적으로 뭐 달도 차면은 더 기울어지고 기울고. 미국이 14년간 나홀로 강세장, 정확히는 2012년 유럽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이 정말로 혼자 달렸죠. 사실은. 이제 그거 이제 서서히 이제 작년부터는 이제 이게 이제 확실히 변화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이제 감지가 되고 있고 다행스럽게 그 변화 속에 우리나라가 거기에서 1등으로 시작을 그 변화 중에 1등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우리 뭔가 좀 오긴 온 것 같은데 지금 근데 되게 뭐 트럼프는 늘 사고를 치긴 합니다만 지금 또 꽤 큰 사고 하나 친 것 같아서 그 베네수엘라 뭐 그리고 이제 저 국제기구 탈퇴 뭐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는 뭐 주식시장에서는 크게 반응할 게 별로 없나요? 1차적으로 베네수엘라 자체만 갖고는 냉정하게 보면 베네수엘라 국민은 참 섭섭하겠지만 사실은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대통령 이런 거죠. 말 안 듣는 자식이 있지만 속 썩인다고 갑자기 옆집 아저씨가 와갖고 꿀밤 때리고 너 아빠 말 안 들어 그러면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내가 해결을 해야 되죠. 네. 마찬가지로 마두로 대통령이 아무리 뭐 독재자고 뭐고 하더라도 그거는 거기 국민들이 알아서 해결할 일인데 미국이 나타나갖고 갑자기 트럼프가 나타나서 잡아갖고 내가 해결해줄게. 근데 알고 봤더니 그거 다 대신에 우리가 다 석유 가져가려고 그래. 뭐 이제 이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네, 어쨌거나 지금 상황 자체는 전에도 여기 와서 제가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 그 관세 때부터 외교가에서 들려주는 그 얘기, 그 소위 그 우아한 가식의 시대는 가고 정직한 야만의 시대가 도래했다. 네네. 이게 이제 아예 이제 그냥 대놓고 보여지는 게 올해 들어와서는 대놓고 보여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 얘기부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년 1월부터 시작됐던 것 중에 이번에 새롭게 부각된 건데 돈노 독트린이란 말. 이거 많이 이제 얘기되지 않습니까? 이게 트럼프가 확실한 복고풍인 것 같습니다. 100년 전에 맥킨리의 관세 정책을 끌고 왔고 이제 200년 전에 멀로 독트린을 지금 끌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돈노 독트린이 도널드의 도하고 멀로의 롤을 합쳐서 돈노 독트린인데 결론적으로는 이걸 그 당시 200년 전만 해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때는 이제 미국이 유럽으로부터 독립 전쟁 거의 끝 무렵 해갖고 대신에 이제 유럽은 너희들께 하지만 대신에 이 아메리카는 이런 표현 쓸 수 있는지 모르지만 내 나하발이니까 건드리지 마. 내가 대신에 아메리카 대륙은 전체는 내가 관할할 거야. 그걸 빌미로 이제 뭐 파나마니 뭐니 이제 계속 자기 마음대로 해왔던 이제 그것의 근거가 됐는데 지금 트럼프가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는 아메리카 대륙 저 아래로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뭐 그 사이에 쿠바도 있고 원래는 이제 브라질까지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죠. 그건 좀 마음대로 안 되긴 했는데 어쨌든 그러고 저 위로는 캐나다는 51번째 주, 파나마 운하다 내가 관리할 거고 저 위로 가갖고는 이제 그린란드도 내 거야. 그 지구본에 있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아래서부터 쭉 올라가면 맨 위에 그린란드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거 자체를 자기가 다 관할하겠다는 거. 그리고 또 좀 더 크게 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 패권주의로 이제 천하를 진짜 3분지게 한다. 우리 그 삼국시 나오는 얘기잖아요. 예, 그 말이 이제 점점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메리카 대륙은 미국이, 아시아는 중국이,
유럽은 러시아가 소위 군사력을 확실히 갖고 있는 패권 국가들이 각자 나눠서 서로 내 구역은 서로 건드리지 말고 우리 이제 각자 그 셋이서 알아서 나누자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가는 것 같아서 사실은 우리가 이걸 무슨 소설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좀 섬뜩하다. 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것이 우리 주식이나 경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지금 베네수엘라 자체로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지만 네. 좀 길게 보면은 이것이 만약에 지속이 된다면 그리고 트럼프 이후에라도 만약에 이런 움직임이 지속된다면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지난 몇십 년간 봐왔던 그러한 그 소위 우리 시장의 규칙이나 네. 시장이 돌아가는 원리 이런 것들이 다 바뀔 수 있겠구나. 사실 그것 때문에도 사실은 작년에 예상과 달리 금값이 그렇게 올라간 이유도 사실은 거기에 다 있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이제 사실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뉘게 됐을 때 국제 질서가 변하게 됐을 때 필요한 물품을 만들어줄 수 있는 국가가 어디냐를 따져보면 결국 한국밖에 안 남다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되게 좋았던 거잖아요.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올해는 과연 이런 변화, 사실 이런 변화 속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다 쳤을 때 올해는 그럼 어떤 모습을 좀 보이게 될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그 변화 자체가 작년하고 올해가 그 말씀드렸던 전제가 바뀌진 않지 않습니까? 네. 1차적으로는 바뀌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제일 아쉬운 건 제조업이 좀 약한 거고. 네. 근데 중국은 또 제조업은 너무 강해요. 근데 내수가 약해요. 사실 그것 때문에 또 기회가 생길 텐데 어쨌거나 작년 시장을 나눴던 가장 큰 소위 위닝 팩터 네. 세 가지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이익 성장, 두 번째로는 저평가, 마지막으로는 약달러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갖고 US 달러 기준으로 지수 상승률을 보면 우리하고 스페인이 1, 2등을 다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작년 하반기 내내 뭐 원화가 어떻게 되느니 나라에 문제가 있느니 무슨 심지어 IMF가 온다는 사람들도 있고 뭐 난리를 치긴 했는데 우리는 그거 없이도 사실은 1등을 했다라는 것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 차트를 첫 번째 차트를 좀 열어봐 주시면 거기 보시면 제일 짙은 파란색이 이익 성장이에요. 우리가 전 세계 1등입니다. 이익 성장. 올해도 1등일 것 같아요. 화면 올려주세요. 화면 보면서. 예. 첫 번째 화면을 열어봐 주시면 저 짙은 파란색이 이익 성장으로 주가가 올라간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옅은 파란색이 그러니까 저평가 P 멀티플이 늘어나서 네. 확대돼서 올라간 부분. 그다음에 회색 부분이 뭐냐면 그 소위 이제 약달러 효과를 보는 거. 근데 우리는 약달러 효과 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이익 성장하고 멀티플 올라간 걸로 주가가 다 올랐다. 근데 지금 유럽 국가들이 다 상위권이잖아요. 스페인이 1등이고 이탈리아, 독일 뭐 다 있는데 그들은 보면은 지금 이익 성장과 멀티플도 있지만 약달러 효과, 그러니까 유로화 강세, 네. 네. 그 효과가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우리는 그 약달러 효과 없이도 저렇게 갔었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이었다 봐야 될 것 같고 또 맨 밑에 제가 그 숫자를 적어놨어요. 숫자를 잘 보시면은 저게 이제 그 시장 PER입니다. 연말 기준으로 거의 PER들인데 PER이 보시면 왼쪽으로 갈수록 낮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미국이 제일 높죠. 네. 22배. 우리나라 뭐 스페인 뭐 10배, 12배. 중간에 유럽이 한 14배 전후, 뭐 영국 뭐 이런 데로 해서. 그러니까 스위스만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좀 특이하고 전반적으로는 14배 뭐 전후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시장이 옛날에는 명품주 그래갖고 그러니까 주마가평 가는 놈이 더 가고 비싼 게 더 비싸지고 뭐 이런 시장이 왔다면 확실히 작년에는 싼 걸 찾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미국이 워낙 비싸졌기 때문에 그렇고 장기 금리가 우상향하는 추세가 나타나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큰 변화가 있었던 한 해를 요 한 장표로 골드만삭스의 요 한 장표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뭐가 바뀔 거냐? 그렇지 않은 거죠. 이익 성장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한 12% 성장하고 미국도 지금 S&P 500은 12% 이익 성장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지금 예측이 한 40% 정도 됩니다. 올해도. 네. 워낙 반도체 뭐 기타 등등 뭐 바이오 뭐 전반적으로 지금 상위권 업종들이 좋기 때문에 이익 성장 여전히 좋고 멀티플 여전히 싸잖아요. 그러니까 저평가 매력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근데 올해는 심지어는 전 개인적으로 이제 약달러 효과도 볼 것 같거든요. 네. 예, 이제 이따가 우리가 얘기했지만 올해는 위안화가 강세, 작년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중국이 드디어 저는 정책을 바꿨다고 생각하고
위안화 강세를 용인하지 않다가 드디어 이제 용인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렇게 놓고 보면 그 흐름에 맞춰서 지금 일본 엔화는 사실은 강세로 가야 되는데 지금 중국하고 싸우면서 지금 조금 혼란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적어도 중국 위안화 강세와 같이 편승해서 원래 우리나라도 지금 경상수지 이만큼 나오면 강세로 갔어야 되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가면 저기에 곁들여서 원화 강세까지 감안한다면 올해도 뭐 작년보다의 변동성이 꽤 있겠지만 어쨌거나 상당히 좋은 한 해로 끝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원화가 위안화 따라 조금 더 강한 쪽으로 갈 거로 일단은 보고 계시는 거군요. 일차적으로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펀더멘탈 보면 우리가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일본하고 우리 똑같은데 서학개미부들은 좀 열받아 하시는데 우리 탓이냐 뭐 이러고 그렇죠. 네. 근데 일본도 그래요. 아.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달러 자산들을 워낙 좋아들 하시니까 아. 단기간에 뭐든지 수급이 재료에 우선하지 않습니까? 펀더멘탈이 재료라고 하면 수급이 단기간에 미국 걸 많이 사면 미국 달러 수요 많고 기업들도 당장 투자해야 되니까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수급상으로 지금 달러 수요가 늘어서 사실은 일본에 우리가 지금 약세를 보인 거지 펀더멘탈만 놓고 보면 미국도 지금 금리 올라가는 속도나 우리나라 경상수지 올라간 거 이런 걸 보면은 사실은 강세로 가는 게 맞고요. 이게 저만의 그 뇌피셜이 아니고 외환 전문가들도 올해 그 제일 강세를 보일 그 환율로는 일본 엔화를 보고 있고요. 아시아 통화 전반적으로 특히 우리나라 한국 통화도 강세 쪽에다 배팅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원화 강세되니까 사실 작년 같은 환율에서 우리 시장 올라온 거 진짜 대단한 일이잖아요. 이만큼 올라온 게. 그렇죠, 맞습니다. 환율 감안하면 진짜. 네. 근데 만약에 환율까지 지금 올해 좀 괜찮은 상황으로 가면 꽤나 더 강하게 갈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제일 보는 리스크는 미국이에요, 사실은.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흔들리면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흔들리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어쨌든 금융 투자 자금의 70%가 미국 거니까 네. 당연히 그쪽이 그러면 일단은 풀백 할 거고 상당히 변화가 있으니까 사실은 그래서 미국이 안 흔들리면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이 저는 엄청 좋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올해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냥 저는 미국이 지지부진한 정도에서 나머지 국가들한테 기회가 여전히 있고 그렇다면 그럼 같은 값이면 당연히 제일 싸고 이익도 많이 늘어나고 뭐 통화까지 강세로 가면 굳이 한국은 작년에 많이 올랐다고 외국인들이 회피할 거냐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 미국이 올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근거는 어떤 점이에요? 일단 비쌉니다. 아 비싸다.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가장 큰 영향이고요. 그다음에 AI 피로감. 예, 그러니까 AI 때문에 3년간 잘 왔는데 네. 이제 사실은 이제 그것도 일부분도 이제 식상하잖아요 지금 사실은. 그리고 엔비디아 이번에 심지어는 H200 중국이 사준다고 얘기 나온데도 이제 주가가 밀리지 않습니까? 좀 네네. 특이한 현상인데. 그러니까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AI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이제는 좀 이제 뭐랄까요? 이제 아까 이제 가성비를 따지기 시작한 거죠 한마디로. 이제는 투자 많이 하고 다 같이 잘 가면 무조건 투자 많이 하면 좋은 거였다가 야, 그 투자해서 돈 벌 수 있겠어?로 바뀐 거고 그 지속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게 바로 따박따박 나오는 거야. 이제 이런 거를 따지기 시작했고 너 독점이라며. 독점 아닐 수도 있겠네. 엔비디아는 이제 TPU라는 이제 구글하고의 그런 경쟁. 그 외에 이제 나머지들도 이제 자체 칩 개발 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튀어나오다 보니까 AI 군 안에서도 이제 변화들이 꽤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소위 원래는 그러니까 뭘 모를 때 갈 때가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가니까.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소위 이제 이게 소위 선별 작업이 그렇죠, 있으면 선별 작업. 네. 그럼 지수는 재미 없어지잖아요. 개별 종목들 안에서 이제 차별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국면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건 분명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AI 덕분에 막 전체가 달렸던 그 분위기는 조금 이제 꺾이고 몇몇 종목들은 또 잘 골라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진짜 작년은 AI 없었으면 그냥 망한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랑 미국만 보니까 그런데 네. 전혀 안 그렇습니다. 아 그런가요? 이게 대표적으로 한 예로 이거 이제 뭐 다음 차트하고 서가 쓰는데 일단은 확실히 바뀐 게 지난 14년간을 굳이 구분을 하면 네. 요거부터 먼저 볼까요? 요거 여기 이제 사실은 14년간 미국과 지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미국과 비미국.
그다음에 대형주와 소형주 네. 이제 규모로 그다음에 스타일, 성장주와 가치주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4년간은 뭐였냐면 미국의 대형주의 성장주 이제 기술주 중심이겠죠. 네. 그러니까 성장주 요 세 가지가 시장을 압도하는 장기 트렌드였다면 요게 이제 작년부터 이렇게 이제 반대로 지금 방향을 틀고 있어요. 비미국의 가치주의 일부 이제 소형주 이제 지금 러셀 2000이 사실은 달리기 시작하기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작년 한 해 동안 아까 상위권이 유럽이었잖아요. 유럽의 금융 지수가 은행 지수가 67% 올랐습니다. 미국 기술주가 무려 한 30% 올라서 우와 그랬잖아요. 네. 사실 조용히 유럽의 은행 지수가 67% 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가치주스럽잖아요. 네. 작년에? 예, 작년 한 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제 미국만 바라보고 있어서 그래요. 세상은 넓고 변화가 있는데 왜냐면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한 게 우리가 이게 14년간 익숙해진 문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작년 한 해 동안 확실히 세상에 뭔가 변화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이제 그 앞에 차트를 제가 갖고 왔는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가치주, 성장주를 지역으로 좀 나눈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아래로 내려오면 성장주가 양호하고 위로 올라가면 가치주가 양호한 건데 지금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요렇게 쭉 내려오다가 이제 지금 소위 코로나 위기 이후에 가치주 장세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지금 유럽은 확실히 가치주 장세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미국도 따라가다가 2022년 말부터 확 바뀌었어요. 이제 AI 등장으로 워낙 AI가 미국스러우니까 네. 미국에 다 기업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성장주 장세가 왔는데 지금 신흥국은 우리나라 포함해서 사실 그 가치주를 쫓아가다가 우리나라는 약간 성장주도 이제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고 일부가 지금 다시 일부 성장주가 오긴 했지만 큰 흐름에선 사실은 저는 이런 가치주 장세가 왔다고 그러는데 요 녹색선을 잘 생각해 보시면 요게 뭐냐면 선진국들의 장기금리 추세와 똑같습니다. 보시면은 요 흐름이 장기금리가 우하향해 갖고 거의 2020년 코로나 전에 바닥을 찍고 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발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스물스물 올라오다 드디어 지금 일본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년물 금리 전고점 쭉 뚫고 있고 30년물 되면 중국보다 높습니다. 다. 어쨌거나 전반적으로는 지금 흐름 자체는 근데 예. 그 코로나 이후에 네. 가치주가 조금 더 나았다라고 하는 게 그때가 고금리 시대다 보니까 성장주가 많이 빠져서 가치주가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착시는 아닐까요? 그것도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표적으로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네. 은행 지수를 말씀드린 네네. 이유가 은행 지수가 그러니까 성장주보다 덜 빠져서 지금 착시도 아닌 거잖아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작년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흐름 네. 자체가 지금 사실은 금리가 올라갈 때는 특히 장단기 금리차 이걸 정확하게는 네. 장단기 금리차가 이렇게 벌어질 때는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가 더 올라가는 이 구간에서는 가치주가 늘 위닝 팩터였습니다. 그래요? 과거 자 그럼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요. 긴 호흡으로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의 최근 3년은 이 흐름을 역행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AI 하입이 너무 컸잖아요, 사실. 네, 네. 그것이 사실은 가린 거지. 시장의 큰 도도한 흐름 자체는 가치주 컨셉으로 좀 확실히 좀 많이 바뀐 것만은 분명하고 사실은 그 안에서 그래서 그것이 서서히 바뀌다가 작년 한 해 동안은 전 세계로 확산이 되면서 시장 자체가 미국보다는 싼 나라들이 더 올라간 걸 아까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네네. 그것이 그러니까 그 흐름 자체가 아예 그 국가 지수 자체도 가치주들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어제 그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동네에서 그 지점에서 일하시는 분하고 얘기 나누면서 요즘 부자들은 뭐 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미국 채권을 사요. 금리 네? 빠지는 거에 배팅하는 거죠. 네. 아니 지금 채권 가격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데요? 네. 일단 금리 좋고 어쨌든 나중에 금리는 내려갈 거고 약간 그 비슷한 맥락 같아요. 가치주를 선호하는 시장의 색깔이 바뀐 것과 부자들은 이쪽 그러니까 성장의 어떤 그것보다는 그냥 뭐 채권에 돈 넣는 그 말이 되는 게 왜냐하면 네.
그냥 안전하게 국채는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채가 예를 들어 한 4% 주면 내가 무리해서 굳이 좀 더 먹겠다고 리스크 테이크 할 필요가 있을까? 이제 사실 이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국채는 이제 다시 우리 투자자분들 조심하실 게 만기까지 들고 와서 그냥 다 가져가야지. 중간에 플레이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거꾸로 갈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네. 그거는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제 시간이 좀 많지 않은데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좀 꼭 아셔야 될 만한 내용이 있다면 그거 좀 빨리 한번 정리 부탁드릴까요? 예, 그래서 그것에 또 하나 이제 컨셉은 사실은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금, 은 떠나서 이제 구리, 알루미늄 다 올라가잖아요. 네. 이제 사실은 그래서 요거 뉴 이코노미, 올드 이코노미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지난 이제 그러니까 금융 위기 이후에 뉴 이코노미에 대한 투자가 엄청 늘어났고 올드 이코노미에는 투자가 너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셰일 오일 때문에 원유는 좀 빼고 네. 산업금속 쪽에 워낙 투자가 좀 적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기화되면서 사실은 구리 뭐 이런 수요가 에 대해서 공급이 너무 달리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좀 생각보다는 구조적이다. 그래서 지금 뭐 일부는 뭐 이것이 뭐 투기 수요다 뭐 이런데 그렇기보다는 확실하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도 있지만 수급도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 원자재가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하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좀 우리가 알고 거기에 대한 투자가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와 관련해서 하나 더 힘을 보탤 것이 아까 제가 중국이 위안화를 용인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거 보시면 일본 엔화 이거 우리 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어쨌든 상당히 이제 V자 반등으로 올라갔고 유로화는 확실히 달러 대비 강세하면서 약달러가 왔는데 사실은 중국이 키거든요. 그러니까 네. 달러 지수를 보시면 안 되고 무역 기준으로는 사실 중국이 제일 크니까. 근데 지금 중국이 원래는 정상적으로 가면은 지금보다 30%더 강세를 가야 된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중국이 어떻게든 관리를 해왔죠. 워낙 지금 자신들의 외환 보유가 많으니까 알아서 관리하는데 통화 관리하는데 드디어 작년부터 드디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늘색 선이 마치 선을 그어놓은 것처럼 서서히 내려오잖아요. 네. 지금 결국은 전 세계가 요구하고도 있지만 중국도 드디어 참다 드디어 내수 활성화용으로도 위안화 강세를 허용한 것 같다. 다만 옛날에 프라자 합의처럼 공격적으로 가지는 않고 그때 한번 일본이 당한 거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서서히 연에 한 4, 5% 그냥 지금 속도를 보면은 그 정도의 강세를 지속할 것 같다. 그러면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거고 이것이 또 다른 말로 하면 미국에서 자금이 아시아권으로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으로 올 수 있는 또 하나의 또 캐터리스트가 될 수 있겠다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렇게 되면은 중국이 원자재를 살 수 있는 파워가 더 세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안화 강세로 그쵸, 가니까. 그쵸.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중국이 내수도 활성화하고 이러다 보면 아까 원자재 시장에 대한 그러한 현재의 그런 불마켓이 좀 더 계속할 좀 더 이게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이 다 연동이 되고 또 이렇게 되면 중국 내에서도 사실은 은행 같은 배당 많이 주고 가치주스러운 데들이 좀 더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흐름 자체가 우리 아시아권에도 다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잠깐 가치주 하는 말씀이 네. 현재의 모든 환경 자체가 글로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나라도 삼성전자도 가치주입니다. 아니 가격이 같이 준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분할을 합니다. PR이 일단 10배밖에 안 되고요. 네. PBR도 지금 1.45배 뭐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서 지금 MSCI 이 신흥국 지수의 성장주 가치주 지수가 있거든요. TSMC하고 삼성전자는 양쪽이 다 들어가요. 성장 가치 둘 네, 양쪽이 다 들어가요. SK 하이닉스는 성장주로 분류가 됩니다. PBR이 높으니까 한 2.7배 뭐 이 정도 되니까. 보통 이제 그 PR, PBR로 보통 구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그 삼성전자가 올해 들어 또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꽤 받는 이유도 사실은 거기 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TSMC도 그랬고 어쨌거나 지금 흐름 자체는 사실은 우리가 그 사이에 모든 거를 먼 미래를 보고 달렸지만 지금은 가까운 데 있는 돈들을 충분히 찾을 수 있을 만큼 가장 큰 이유는 금리가 지금 네. 장기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네네. 때문에 네. 높은 금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난 우리가 14년간 흘러왔던 그 흐름에 몸을 맡겨놓고 있으면 어느덧 갑자기 나는 소외돼 있을 확률이 있어서 이 변곡의 흐름에 우리 투자자분들도 조금은 이제 좀 뭐랄까요 긴장하고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 확실히 시장의 트렌드 분위기는 좀 바뀐 것 같다는 맞습니다. 게 우리 디멘전 투자자문의 송재경 대표님 네.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대표님 말씀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희도 인사드리고 이제 오늘 시장 오늘도 변동성이 좀 클지 아니면 오늘은 좀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갈지 네, 오늘 한번 시장은 오프닝 벨 라이브 보시면서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 드림 투어는 또 저희가 문의 전화번호를 항상 네. 그 배너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락하셔서 설도 잘 계획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와야 되겠죠?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